폭풍우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분노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거대한 파도가 해안 절벽을 집어삼킬 듯이 몰아쳤고 빗줄기는 낡은 해안 진료소의 유리창을 총알처럼 두드렸다. 바람은 건물의 모든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죽어가는 동물의 비명 같은 소리를 냈다. 이곳은 문명과 한참 떨어진 잊혀진 땅의 가장자리였다. 한유진은 이런 광란의 밤에 익숙했다. 그녀는 책상 스탠드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낡은 의학 서적을 넘기다가 창밖의 혼돈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이 외딴 진료소는 그녀의 피난처이자 감옥이었다. 5년 전 서울의 거대 병원에서 가장 촉망받던 외과 의사였던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곳으로 숨어들었다. 그녀의 과거는 폭풍우 치는 바다만큼이나 격렬했고 그녀는 이 고요함 비록 지금은 시끄럽지만 속에서 속죄를 찾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한때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지만 지금은 감기 환자를 돌보거나 늙은 어부의 상처를 꿰매는 데 쓰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진료소의 모든 불빛이 꺼졌다. 완전한 암흑이 찾아왔고 폭풍의 소리만이 유일한 현실이 되었다. 유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일어섰다. 그녀의 움직임은 침착하고 단련되어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서랍을 열어 손전등을 꺼냈고 곧장 비상 발전기가 있는 창고로 향했다. 낡은 발전기는 몇 번 컥컥거리더니 이내 멈춰버렸다. 연료가 떨어진 모양이었다. 유진은 작게 혀를 찼다. 그녀는 다시 진료실로 돌아와 가장 강력한 휴대용 랜턴을 켰다. 그리고 폭풍우가 조금 잦아들기를 바라며 창가에 섰다. 그때 바람 소리를 뚫고 무언가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날카로운 금속 마찰음, 그리고 무언가 부서지는 둔탁한 소리. 그것은 절벽 아래쪽 해안도로가 급격하게 꺾이는 그 위험한 구간에서 들려온 것이 틀림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망설였다. 이 폭풍 속에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하지만 방금 들린 소리는 분명 사고의 징후였다. 그녀의 의사로서의 본능,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그녀를 재촉했다. 유진은 무거운 방수 코트를 챙겨 입고 응급 처치 키트가 담긴 묵직한 가방을 어깨에 둘러맸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강철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진료소 문을 여는 순간 비바람이 그녀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그녀는 몸을 낮추고 절벽을 향해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랜턴 불빛이 빗줄기를 뚫고 나아갔지만 가시거리는 고작 몇 미터에 불과했다. 그녀는 거의 기다시피 절벽 가장자리의 좁은 길을 따라 내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아슬아슬하게 절벽에 걸쳐 있었다.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다. 유진은 미끄러운 바위를 밟으며 조심스럽게 차체로 접근했다. 운전석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한 남자가 차 밖으로 튕겨나와 바위에 쓰러져 있었다. 그는 피투성이었고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즉시 남자의 곁에 무릎을 꿇고 맥박을 확인했다. 희미하지만 아직 뛰고 있었다. 유진의 눈이 재빨리 남자의 상태를 훑었다. 다발성 골절, 심각한 두부 외상, 그리고 복부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피. 그녀는 남자의 젖은 셔츠를 찢듯이 열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멈칫했다. 복부의 상처는 단순한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총상이었다. 둥근 사입구와 불규칙한 주변 조직의 손상,
유진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다. 이 남자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순식간에 주변 어둠을 훑었다. 추격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남자는 과다출혈로 죽어가고 있었다. 유진은 응급 키트에서 압박 붕대를 꺼내 재빨리 총상을 지혈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그를 부축했다. 남자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지만 그녀는 그를 끌다시피 하며 절벽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옥 같은 사투였다. 비바람은 그녀를 밀어내려 했고 남자의 무게는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진료소의 낡은 문에 도달했을 때 유진은 거의 탈진 상태였다. 그녀는 남자를 진료실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는 서둘러 비상등을 켰다.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난 남자의 모습은 처참했다. 그는 값비싼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지금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얕았다. 유진은 그의 옷을 가위로 잘라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총알은 복부를 관통하지 않고 내부에 박혀 있는 듯 했다.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장기 손상과 과다출혈로 사망할 것이다. 하지만 이곳은 수술실이 아니었다. 기본적인 장비조차 부족했고 전기도 끊겼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군의관 시절을 떠올렸다. 야전 병원,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녀는 수술을 집도했었다. 유진은 창고에서 배터리로 작동하는 휴대용 수술 조명 등을 가져왔다. 그리고 소독약과 수술 도구들을 트레이에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미친 듯이 소독하며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낯선 남자. 하지만 분명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의 얼굴선은 날카로웠고 혼수 상태 속에서도 강인함이 느껴졌다. 당신이 누구든 오늘은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어. 그녀는 낮게 읊조렸다. 그것은 환자를 향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다짐이었다. 그녀는 메스를 들었다. 폭풍 소리가 그녀의 유일한 수술실 배경 음악이었다. 유진의 모든 집중력이 칼끝으로 모였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서울 최고의 외상, 외과 의사니 그보다 더 냉철한 야전 의사, 골든 핸드 한유진으로 돌아와 있었다. 수술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그녀는 최소한의 절개로 총알이 밝힌 위치를 찾아야 했다. 남자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유진은 침착하게 출혈 부위를 찾아 지혈하고 손상된 장기를 봉합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눈은 현미경처럼 환부에 고정되어 있었다. 총알은 다행히도 대동맥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갔지만 장일부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그녀는 능숙하게 손상된 조직을 절제하고 봉합을 이어갔다. 비상 조명 등의 배터리가 깜박이기 시작했다. 유진은 속도를 높였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잘 짜인 안무처럼 정교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왜 총에 맞았는지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눈앞의 생명,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려는 자신의 의지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폭풍우가 절정을 지나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할 무렵 유진은 마지막 봉합을 마쳤다. 그녀는 남자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었다. 심장 박동은 여전히 약했지만 안정적인 리듬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몸을 깨끗이 닦고
링거를 연결했다. 그리고는 탈진한 듯 수술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다. 진료실은 피 냄새와 소독약 냄새로 가득 찼다. 유진은 지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폭풍우가 핥히고 간 잿빛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저 남자도 일단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폭풍은 멎었지만 그녀의 삶에 불어닥칠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남자의 옆에 떨어진 피에 젖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반짝이는 금속 물체를 발견했다. 그것은 거대 기업 YJ 그룹의 로고가 밝힌 최고 경영자 배지였다. 강민혁은 지독한 고통 속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했고 복부에서는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그는 눈을 뜨려 애썼지만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여긴 어디지? 마지막 기억은 빗길을 질주하던 차. 그리고 섬광과 함께 운전석을 뚫고 들어온 끔찍한 충격이었다. 암살자들, 그들이 자신을 잡은 건가?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억지로 눈을 떴다. 시야는 흐릿했지만 낯선 천장이 보였다. 낡고 얼룩진. 그는 병원 침대처럼 보이는 곳에 누워 있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복부의 통증과 함께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때 낯선 그림자가 시야에 들어왔다. 한 여자가 그를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그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깊었다. 깨어났군요. 여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녀는 민혁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확인했다. 움직이지 마세요. 총알을 제거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봉합 부위가 터질 수 있어요. 총알. 민혁의 머릿속이 번개처럼 환해졌다. 그는 사고가 아니라 총격을 당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민혁은 경계심으로 온몸을 긴장시켰다. 당신은 누구지?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의사예요. 한유진입니다. 유진은 그의 링거를 확인하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어젯밤 폭풍우 속에서 당신을 발견했어요. 과다출혈로 죽어가고 있었죠. 여긴 내 개인 진료소입니다.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민혁은 YJ 그룹의 회장이었다.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종류의 인간들을 봐왔다. 하지만 이런 여자는 처음이었다. 그녀는 그의 정체를 모르는 것 같았지만 총상을 입은 남자를 보고도 동요하지 않았다. 민혁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기로 결정했다. 적어도 상황 파악이 될 때까지는 그는 자신의 재킷, 휴대폰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물건들은 그가 묻자 유진은 수술 중 제거한 그의 피 묻은 옷가지를 가리켰다. 저기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완전히 부서졌더군요. 민혁은 눈을 감았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리고 이 낯선 여자의 손에 목숨을 맡기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진료소 밖에서 거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어젯밤의 폭풍우와는 다른 위협적인 소리였다. 유진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그녀의 침착했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녀의 눈빛이 의사에서 다른 무언가로 변하는 것을 민혁은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극도의 경계심, 마치 사냥감을 감지한 맹수 같은 눈빛이었다. 유진은 소리 없이 창가로 다가가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다.
검은색 SUV 2대가 진료소 앞마당에 멈춰섰다. 폭풍으로 진흙탕이 된 바닥에 거친 타이어 자국이 남았다. 차에서 건장한 남자 4명이 내렸다. 그들은 경찰 제복처럼 보이는 것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태도나 짧게 깎은 머리, 험악한 인상은 결코 평범한 시골 경찰의 것이 아니었다.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들이 너무 빨리 찾아왔다. 누구죠? 민혁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유진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조용히 해요. 그녀는 민혁의 침대 옆에 있는 커튼을 쳤다. 그리고는 수술 도구가 놓인 트레이에서 가장 날카로운 메스 하나를 집어 재빨리 자신의 가운 주머니에 숨겼다. 그녀의 행동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망설임이 없었다. 쾅쾅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 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계십니까?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문을 뚫고 들어왔다. 유진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겁에 질린 시골 의사의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천천히 문으로 걸어갔다. 민혁은 커튼 뒤에서 숨을 죽였. 그는 이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저 짐승 같은 자들을 상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유진은 문을 살짝 열었다. 문 앞에는 조반장이라고 불릴 사나워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이런 험한 날씨에 혼자 계셨나 보군요. 의사 양반. 어젯밤 이 근처에서 큰 사고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부상자나 수상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의 눈은 유진의 어깨 너머로 진료소 안을 샅샅이 훑고 있었다. 유진은 애써 태어난 척 어깨를 으쓱했다. 사고요. 어젯밤엔 폭풍이 너무 심해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를 듣긴 했지만 나가볼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보시다시피 전기도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적당히 떨리고 있었고 상황에 겁먹은 평범한 여자처럼 보였다. 조반장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렇습니까? 조반장은 손으로 턱을 문질렀다. 하지만 우린 이 근처에서 도망친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진료소 안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가 거칠게 문을 밀치고 들어오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유진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의 몸은 작았지만 그 기세는 단단했다.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어렸다.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해졌다. 여긴 의료시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에는 제 환자가 쉬고 계십니다. 영장 없이는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 없어요.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저에겐 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조 반장은 물론 커튼 뒤에 민혁도 놀랐다. 그녀는 방금 전에 겁먹은 여자가 아니었다. 조 반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이 외딴 곳의 젊은 여의사가 감히 자신의 앞을 막아설 줄은 몰랐다. 그는 허리춤의 권총을 은근히 드러내며 위협했다. 환자 어떤 환자 말입니까? 어젯밤 사고 피해자일 수도 있으니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소. 그는 다시 유진을 밀치려 했다. 하지만 유진은 주머니 속의 메스를 굳게 쥐었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했다. 제 환자는 이 동네 독거노인이십니다. 폭풍 때문에 혈압이 오르셔서 안정을 취하고 계세요. 지금 당신들처럼 무례한 자들이 소란을 피우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경찰에 당신들을 불법 가택 침입으로 신고하겠습니다. 그녀는 조 반장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다. 그녀의 시선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조반장은 잠시 동안 그녀와 대치했다. 그는 유진의 눈에서 자신들이 찾는 용의자에 대한 확신이 아닌 원칙을 지키려는 고집센 의사의 모습을 읽었다. 그는 딜레마에 빠졌다. 여기서 소란을 피워 진짜 경찰이 출동하는 것은 그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김태곤 부회장은 조용한 처리를 원했다. 그는 쯧하고 혀를 차며 한 발 물러섰다. 좋소. 하지만 우린 이 근처를 계속 수색할 겁니다.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시오. 그는 마지막으로 유진을 위협적으로 쏘아보고는 부하들에게 철수 신호를 보냈다. SUV 차량들이 굉음을 내며 진흙탕을 헤치고 사라졌다. 유진은 그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문을 닫지 않았다. 마침내 엔진 소리가 멀어지자 그녀는 문을 닫고 이중으로 잠갔다. 그녀의 등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커튼을 걷었다. 강민혁이 창백한 얼굴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경외감과 깊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다. 저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그 흉악한 자들을 상대로 자신을 지켜낸 것이다. 당신, 그가 입을 열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유진은 주머니에서 메스를 꺼내 트레이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다시 침착한 의사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들이 다시 올 겁니다. 날이 밝았고 폭풍도 그쳤어요. 그들이 이 절벽 아래서 당신의 차를 발견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녀는 민혁의 상처를 살피며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당신이 걸을 수 있든 없든 안전하다는 환상은 완전히 깨져버렸다. SUV 차량들이 남긴 깊은 타이어 자국만이 방금 전의 위협을 증명하듯 진흙탕 속에 남아 있었다. 한유진은 문을 잠근 채로 몇 분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귀는 여전히 바깥의 미세한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엔진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폭풍우가 휩쓸고 간 뒤에 스산한 바람 소리만이 남았을 때 그녀는 비로소 굳었던 어깨를 풀었다. 그녀가 천천히 커튼 쪽으로 돌아섰을 때 강민혁은 침대 헤드에 위태롭게 상체를 기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땀과 고통으로 창백했지만 두 눈은 형형하게 빛나며 유진의 모든 움직임을 쫓고 있었다. 방금 전 그녀가 보여준 모습은 그가 평생 만나왔던 어떤 부류의 인간과도 달랐다. 그녀는 의사였지만 동시에 전사처럼 행동했다. 당신. 민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의심 대신 절박함이 묻어났다. 당신 보통 의사가 아니군. 방금 그들은 경찰이 아니었어. 그는 단정적으로 말했다. 그는 저런 종류의 위협을 알아보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이었다. 그들은 김태곤이 보낸 사냥개들이었다. 유진은 대답 대신 민혁의 복부를 덮은 거즈를 확인했다. 다행히 격렬한 긴장 속에서도 봉합 부위는 터지지 않았다. 그녀는 새 링거병을 갈아 끼우며 낮게 말했다. 질문은 나중에 하죠. 당신은 지금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올 거예요. 당신의 차를 발견하면 이곳을 샅샅이 뒤질 겁니다. 우리는 떠나야 해요. 떠나다니 이 몸으로 민혁은 헛웃음을 쳤다. 그는 복부를 움켜쥐며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나는 한 걸음도 뗄 수 없어. 그리고 당신이 날 구했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되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당신은 날 버리고 떠나야 해. 그것은 합리적인 판단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을 버리지 말아 달라는 간절함이 숨겨져 있었다. 유진의 손이 멈칫했다. 날 버리고 떠나라. 그 말은 그녀의 과거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을 건드렸다. 전장에서 부상당한 동료를 뒤로해야 했던 그날의 악몽.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고 단단해졌다. 나는 내 환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살려낸 환자는. 그녀는 민혁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눈빛에서 민혁은 결정을 내렸다. 이 여자에게는 거짓말이나 속임수가 통하지 않는다. 그녀는 진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며 어쩌면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고통이 폐부를 찔렀지만 그는 똑바로 그녀를 응시했다. 내 이름은 강민혁입니다. YJ 그룹 회장. 그 이름이 진료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 울려 퍼졌다. 유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YJ 그룹. 한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대 재벌. 그녀가 이곳으로 오기 전 매일 뉴스에서 듣던 이름이었다. 어젯밤 재킷에서 발견했던 그 배지가 떠올랐다. 그녀는 그것을 무시하려 했지만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총격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민혁은 말을 이었다. 고통 속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지도자의 위엄을 잃지 않았다. 그것은 암살 시도였습니다. 내 숙부 YJ 그룹의 부회장인 김태곤이 배우입니다. 그는 그룹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나를 제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그자들도 그가 보낸 개들입니다. 유진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그녀가 애써 도망쳐왔던 권력과 배신, 그리고 죽음이 난무하는 세상이 이 외딴 진료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이다. 그녀는 이 남자를 구함으로써 자신도 그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다. 나는 단지 의사일 뿐입니다. 당신을 치료하는 것이 내 일이지만 재벌가의 암투에 끼어들 생각은 없어요. 그녀는 과거의 피비린내, 나는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평범하게 조용하게 살고 싶었다. 늦었소. 민혁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당신은 이미 휘말렸어. 그자들은 당신 얼굴을 봤어. 그리고 내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면 유일한 목격자이자 조력자인 당신을 가장 먼저 찾아올 거요. 당신이 날 버린다 해도 그들은 당신을 살려두지 않을 거야. 그의 말은 잔인한 현실이었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민혁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이제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녀가 이 남자를 구한 순간 그녀의 평화로운 은둔 생활은 끝났다. 그녀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전사의 본능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위험에 맞서 싸우고 생존을 계획하고 적을 압도하려는 본능. 민혁은 그녀의 표정 변화를 읽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한유진 씨, 당신이 날 살렸소. 난 당신에게 내 목숨을 빚졌어. 하지만 이제 나도 당신을 살려야 할 이유가 생겼군. 우린 함께 여기서 빠져나가야 하오. 당신의 기술과 당신의 그 침착함이 필요하오. 나를 서울로 데려다 주시오. 그는 도움을 청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명령하고 있었다. 그것은 평생을 정상에서 살아온 남자의 화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오만함이 유진에게 오히려 신뢰를 주었다. 그는 무력해 보였지만 정신은 부러지지 않았다. 그는 살아남아 반격할 의지가 확고했다. 유진은
몇 초간 침묵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빠르게 돌아갔다. 이곳에 남는 것은 죽음이다. 도망친다 해도 그들은 쫓아올 것이다. 유일한 생존 방법은 강민혁이 자신의 힘을 되찾고 이 모든 일의 배우인 김태곤을 제거하는 것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가 그를 서울까지 안전하게 데려가야 했다. 그녀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회장님.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직함을 불렀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서울까지 모든 결정은 내가 내립니다. 당신은 내 환자이자 내가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내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당신의 그 오만한 재벌 근성일랑 잠시 접어두시죠. 민혁은 그녀의 당돌한 조건에 놀랐지만 이내 희미하게 웃었다. 이 상황에서 자신에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여자는 그녀가 처음이었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손을 내밀었다. 조소, 닥터, 당신의 지위를 따르지. 대신 내가 내 자리를 되찾으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보상하겠소. 유진은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응급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필요한 약품들, 진통제, 항생제, 그리고 비상수술 도구들을 챙겼다. 그녀의 움직임은 다시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변했다.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단지 내 환자를 살리고 나 자신도 살아남고 싶을 뿐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맹이 맺어졌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재벌 회장과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는 전직 군의관. 두 사람은 서로의 능력에 대한 차가운 존중을 바탕으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위험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야 했다. 유진은 창고로 가며 민혁에게 말했다. 일단 차가 필요해요. 내 차는 너무 눈에 띄지. 이웃집 노인의 낡은 트럭을 빌려야겠어요. 민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녀는 단순히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생존 전문가였다. 그리고 그는 지금 자신의 목숨을, 아니, 자신의 모든 것을 이 낯선 여자에게 걸어야 했다. 김태곤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 자신이 이런 강력한 조력자를 만났다는 것을. 유진이 창고에서 비상식량과 물을 챙기는 동안 민혁은 고통 속에서도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려 했었다. 김태곤, 피도 눈물도 없는 숙부.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부터 YJ를 호시탐탐 노렸다. 민혁이 회장 자리에 오른 것을 그는 자신의 것에 대한 모욕으로 여겼다. 이번 이사회 직전에 그를 제거하려 한 것은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장악하려는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인 최 비서를 떠올렸다. 그만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휴대폰은 박살났고 이 진료소의 전화선은 폭풍으로 끊겼을 것이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저 여자 한유진만이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녀의 과거가 무엇이든 그녀는 지금 그의 생명줄이었다. 유진이 돌아왔다. 그녀는 낡은 배낭 2개를 들고 있었다. 하나는 의료용품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하나는 식량과 갈아입을 옷가지였다. 그녀는 민혁에게 강한 진통제를 주사했다. 조금 아플 겁니다. 하지만 이걸 맞아야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 우린 유령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요. 그녀는 민혁의 몸에 감춰진 또 다른 상처들을 발견했다. 단순한 찰과상이 아니었다. 방어를 하다가 생긴 상처들. 그는 적어도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것이다. 유진은 묵묵히 그 상처들을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우면서도 망설임이 없었다. 민혁은 그녀의 손길에서 기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당신, 군대에 있었소. 민혁이 불쑥 물었다. 그녀의 움직임 상황 판단력, 그리고 아까 그 살기등등한 남자들 앞에서의 태도, 모든 것이 평범한 의사의 범주를 벗어나 있었다. 상처를 다루는 솜씨나, 사람을 다루는 솜씨나 평범하지가 않아서 유진의 손이 순간 멈췄다. 그녀는 시선을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건 현재 우리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민혁은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어렴풋이 느꼈다. 그녀 역시 자신처럼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그녀는 말을 돌렸다. 트럭은 진료소 뒤편 숲길로 연결된 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앞문만 감시하고 있겠죠. 하지만 이 몸으로 거기까지 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녀는 민혁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복부의 총상은 치명적이었다. 조금이라도 무리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그녀는 진료실 구석의 휠체어를 바라보았다. 안 되겠어. 휠체어는 자국이 너무 많이 남아.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를 풀며 결심한 듯 말했다. 내가 당신을 부축하겠어요. 아니, 거의 없다시피 해야 할 겁니다. 고통스럽겠지만 참으세요. 우리의 목숨이 달렸습니다. 그녀의 작은 체구,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민혁은 상상할 수 없었다. 민혁은 이를 악물었다. 굴욕적이었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유진은 그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웠다. 민혁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복부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을 간신히 삼켰다. 유진은 그의 무게 중심을 자신에게 맞추며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뒷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진료소 뒷문은 낡았지만 유진은 이미 경첩에 기름칠을 해두었다. 소리 없이 문이 열리고 축축하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숲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은 진흙탕이었지만 나무들이 그들의 모습을 감춰주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그림자처럼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진료소에는 피냄새와 죽음의 위험만이 남겨졌다. 서울 YJ 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잿빛 새벽을 배경으로 괴물처럼 솟아 있었다. 김태곤 부회장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폭풍우가 씻어낸 도시를 경멸하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값비싼 크리스털 잔이 위태롭게 떨렸다. 방금 전 보고는 그를 분노의 경계선까지 몰아붙였다. 조 반장, 그가 가장 신이 많은 혹은 쓸모 있다고 여겼던 해결사가 실패했다. 멍청한 놈들. 김태곤이 잔을 벽난로에 집어 던졌다. 최고급 크리스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다. 고작 여자 하나, 시골 의사 하나를 당해내지 못해 강민혁, 그놈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잖아. 그는 방 중앙에 서 있는 자신의 보안팀장 조한철을 노려보았다. 조한철은 조반장의 직속상관이었고 이번 암살 작전의 총책임자였다. 조한철은 감정 없는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부회장님, 현장팀의 말로는 그 여자가 보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흔적이. 김태곤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훈련 고작 의사년이 무슨 훈련을 받아. 변명 따위 집어치워. 강민혁이 살아 돌아오면 모든 게 끝장이야. 이틀 뒤면 긴급 주주총회다. 그때까지 그놈이 나타나지 않아야 내가 합법적으로 모든 걸 손에 쥘 수 있어. 그의 탐욕스러운 눈이 번뜩였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수십 년을 기다렸다.
형님의 그늘에서, 그리고 이제는 조카의 그늘에서 숨죽여 지냈다. 이제 모든 것이 그의 소나기에 들어오려 하는데 이 사소한 실수가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었다. 조 팀장, 자네의 모든 인력을 풀어 해안가 전체를 이 잡듯이 뒤져. 그놈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할 거다. 병원이나 약국을 중심으로 수배선을, 아니, 김태곤이 소리쳤다. 그 여자가 그놈을 데리고 있다면 병원으론 가지 않아. 그 여자 한유진이라고 했나. 그 여자의 뒤를 캐 그녀의 모든 연고, 모든 과거를 샅샅이 뒤져. 그리고 강민혁, 그놈은 죽이든 살리든 상관없어. 아니, 반드시 죽여. 시체라도 가져와. 주주총회전에 반드시 조한철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림자처럼 펜트하우스를 빠져나갔다. 그 시각 김태곤이 고작 의사년이라고 불렀던 한유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진흙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거의 끌다시피 하며 숲속의 좁은 길을 나아가고 있었다. 민혁은 진통제 기운에도 불구하고 복부에서 터져 나오는 끔찍한 고통에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의 체중이 유진의 어깨를 짓눌렀다. 젠장, 민혁이 이를 악물며 신음했다. 조금만 쉬었다가 유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쉴 시간 없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여기서 벗어나야 해요.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를 지탱하는 그녀의 팔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의 이런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민혁은 고통으로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생각했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단단한 근육으로 다져져 있었고 그녀의 움직임은 목적의식이 분명했다. 그녀는 진흙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단단한 지면을 골라 밟으며 나아갔다. 그녀는 의사가 아니라 마치 혹독한 훈련을 받은 특수 요원처럼 움직였다. 마침내 나무들 사이에 가려진 낡은 헛간이 나타났다. 유진은 헛간 문을 열고 민혁을 안쪽에 마른 건초 더미 위에 조심스럽게 누였다. 민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식은땀을 흘렸다. 유진은 재빨리 그의 복부를 살폈다. 붕대 밖으로 다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격렬한 움직임으로 인해 봉합 부위 일부가 다시 벌어진 것이다. 젠장. 유진이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응급처치 키트를 꺼내 조명등을 켰다. 그녀는 민혁의 상처를 능숙하게 다시 소독하고 출혈 부위를 찾아 재빨리 봉합했다. 민혁은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아냈다. 그녀의 손놀림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대체, 당신 정체가 뭐요? 민혁이 고통 속에서 물었다. 유진은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봉합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지금은 당신의 정체보다 내 정체가 더 궁금한가 보죠. 조용히 해요. 힘을 아껴야 합니다. 그녀는 마지막 매듭을 짓고 새 붕대를 단단히 감았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항생제와 진통제를 다시 주사했다. 민혁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주 조금 누그러졌다. 유진은 헛간 구석에 덮어둔 방수포를 걷어냈다. 그 아래에는 3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은 포터 트럭이 있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지만 타이어는 공기가 채워져 있었다. 이웃집 할아버지가 낚시 갈 때나 쓰던 트럭이었고 유진이 가끔 대신 정비해주곤 했다. 그녀는 운전석 아래에 숨겨둔 예비 열쇠를 꺼냈다. 그녀는 민혁을 다시 부축해 조수석에 태웠다. 그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그녀는 안전벨트로
그의 몸을 시트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조금 흔들릴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녀가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낡은 엔진이 몇 번 컥컥거리다가 이내 푸드득거리며 불길한 소리를 냈다. 유진의 미간이 좁아졌다. 그때였다. 진료소 방향, 그들이 방금 빠져나온 숲길 입구 쪽에서 희미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돌아온 것이다. 조반장의 팀이 그들의 예상보다 빨리 움직였다. 유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다시 한번 시동키를 돌렸다. 제발, 제발 엔진이 거친 기침 소리를 내뱉더니 마침내 부르릉 하는 굉음과 함께 시동이 걸렸다. 유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트럭을 몰아 헛간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해안도로로 나가지 않았다. 대신 숲속으로 더 깊이 이어지는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좁은 임도를 선택했다. 그녀가 지난 5년간 이 외딴 곳에서 유일하게 위안을 삼았던 산책로이자 동시에 비상 탈출로로 점 찍어둔 길이었다. 트럭은 비포장도로를 달리며 미친 듯이 덜컹거렸다. 민혁은 고통에 찬 신음을 삼키며 의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어두운 나무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YJ 그룹 전체의 운명이 이 낯선 여자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 어디로 가는 거요? 그가 간신히 물었다. 유진은 어둠 속에서 전방을 주시하며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길을 찾는데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서울로는 바로 못 갑니다. 그들은 모든 길목을 차단했을 거예요. 일단 그들의 수색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아는 안전가옥이 있어요. 거기서 당신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안전가옥. 그 단어는 민혁에게도 생소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오니 더욱 의미심장하게 들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예측하고 준비해 둔 것 같았다. 그들이 임도를 거의 빠져나와 작은 지방국도로 접어들었을 때 민혁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들이 당신이 누군지 알아내려 할 거요. 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알아내겠죠. 하지만 내가 그들보다 한 수 빠를 겁니다. 김태곤 부회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 나는 당신을 유령으로 만들 겁니다. 그녀는 엑셀을 더 깊이 밟았다. 낡은 트럭은 새벽의 어스름을 뚫고 서울의 검은 그림자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새벽의 여명은 아직 어둠의 장막을 완전히 걷어내지 못했다. 낡은 포터 트럭은 위태로운 엔진 소리를 내며 축축한 지방 국도를 달렸다. 한유진은 백미러를 강박적으로 확인하며 운전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강민혁은 조수석에서 안전벨트에 몸을 의지한 채 거친 진동이 복부의 상처를 헤집을 때마다 고통스러운 신음을 삼켰다. 진통제가 그의 의식을 붙잡아주고 있었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버텨줄지는 알 수 없었다. 괜찮습니까? 유진이 전방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는 트럭 안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조금 더 가면 일단 한숨 돌릴 곳이 나옵니다. 그녀는 이 지역의 모든 샛길과 버려진 도로를 꿰고 있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기 위해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달렸고 그 경험이 이제 그들의 생명줄이 되고 있었다. 민혁은 대답할 힘도 없는 듯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유진은 이대로 가다간 그가 과다출혈과
쇼크로 위험해질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속도를 조금 더 높이려 했지만 낡은 트럭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덜컹거렸다. 그들의 도주는 마치 깨지기 직전에 유리잔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했다. 바로 그때였다. 백미러의 두 개의 밝은 빛이 전멸하듯 나타났다.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방금 전 갈림길에서 나타난 빛이었다. 너무 빨랐다. 그들이 진료소를 떠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추격해온단 말인가. 조반장의 팀이 아니었다. 그들은 SUV였지만 지금 접근하는 차량은 더 낮고 날렵한 검은색 세단이었다. 김태곤의 인력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방대하고 신속했다. 젠장. 유진이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그녀의 손이 핸들을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검은색 세단은 포르쉐 파나메라나 그에 준하는 고성능 차량인 듯 빗물에 젖은 도로를 미끄러지듯 질주하며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왔다. 그들은 이미 이 낡은 트럭을 자신들의 먹잇감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민혁도 뒤쪽의 위협을 감지하고 힘겹게 눈을 떴다. 그들인가? 유진은 대답 대신 핸들을 급격히 꺾었. 트럭이 끼익 하는 비명을 지르며 좁은 농로로 접어들었다.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꽉 잡아요. 그녀가 외쳤다. 이곳은 그녀만이 아는 지름길이었다. 하지만 이 낡은 트럭으로 저 고성능 세단을 따돌릴 수 있을까? 검은 세단도 망설임 없이 농로로 따라붙었다. 험한 길이 속도를 조금 늦추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거리는 좁혀지고 있었다. 민혁은 고통 속에서도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려 애썼다. 저들은 우리를 멈추게 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밀어버릴 생각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묻어났다. 유진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눈이 격렬하게 전방을 훑었다. 이 길은 곧 가파른 내리막과 급커브 구간으로 이어진다. 그녀는 그곳에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정신 차려요, 회장님. 지금부터 좀 격렬해질 겁니다. 그녀는 트럭의 낡은 수동 기어를 한 단 낮췄다. 엔진이 비명을 질렀지만 바퀴에 전달되는 힘은 더 강력해졌다. 추격 차량이 트럭의 후미에 바짝 붙었다. 쾅하는 둔탁한 충격과 함께 트럭이 휘청거렸다. 그들이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다. 민혁은 비명을 참으며 복부를 감쌌다. 유진은 카운터 스티어로 간신히 차체를 바로잡았다. 그녀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렸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만 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리막길이 시작되었다. 유진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동시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겼다. 트럭이 180도 가까이 회전하며 추격 차량과 정면으로 마주보는 듯했. 추격 차량의 운전자가 당황하여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유진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후진 기어를 넣은 채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트럭이 뒤로 돌진하며 추격 차량의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크억 민혁이 격렬한 충격에 숨을 몰아쉬었다. 검은 세단은 농로 옆에 얕은 도랑에 앞바퀴가 빠진 채 처박혔다. 유진은 즉시 기어를 변속해 트럭을 앞으로 돌렸다. 하지만 그들의 승리는 잠시였다. 세단의 조수석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리며 권총을 꺼내 들었다. 탕탕탕 총성이 새벽 공기를 찢었다. 총알이 트럭의 뒤슈리를 박살내고 금속 차체를 뚫었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민혁의 머리를 감싸며 몸을 숙였다. 젠장 그녀는 엑셀을 밟은 채로 고개를 들지 못했다. 트럭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타이어, 민혁이 외쳤다.
뒤쪽 타이어 하나가 터진 것이 분명했다. 트럭이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며 속도가 급격히 줄었다. 추격자들은 차에서 빠져나와 다시 총을 겨누고 있었다. 유진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전방의 빽빽한 숲을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남은 힘을 다해 핸들을 그쪽으로 꺾었다. 트럭은 농로를 이탈해 낮은 둔덕을 넘어 숲속으로 처박혔다. 나뭇가지들이 앞 유리를 세차게 후려쳤고 마침내 거대한 나무와 충돌하며 멈춰섰다. 충격으로 민혁은 의식을 잃었고 유진은 핸들에 이마를 부딪혔다. 피가 흘러 시야를 가렸다. 정신 차려요. 강민혁 씨, 유진이 민혁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는 반응이 없었다. 복부의 붕대는 이미 붉게 젖어들고 있었다. 숲 입구에서 추격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유진은 이마의 피를 닦아내고 가방 2개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민혁을 운전석에서 끌어내려 자신의 어깨에 둘러맸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해냈다. 과거 전장에서 부상당한 동료를 업고 수 킬로미터를 이동했던 기억이 그녀의 근육을 깨웠다. 그녀는 민혁을 거의 끌다시피 하며 숲속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모든 감각이 날카롭게 곤두섰다. 발소리, 나무십 스치는 소리. 추격자들은 트럭 주변을 수색했지만 핏자국이 숲속으로 이어진 것을 발견했다. 이쪽이다, 멀리 못 갔어.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유진은 숨을 죽이며 거대한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민혁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다. 이대로라면 곧 발각될 것이다. 유진은 가방에서 메스를 꺼내 쥐었다. 이것이 마지막 저항이 될지도 몰랐다. 그때 민혁이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유진의 손에 들린 메스를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결연한 눈빛을 보았다.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아니, 저쪽에. 계곡, 그가 속삭였다. 유진은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물소리가 들려왔다. 계곡이었다. 그녀는 민혁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물속으로 들어가면 냄새와 흔적을 지울 수 있다. 그녀는 다시 민혁을 부축했다. 추격자들의 손전등 불빛이 그들이 숨어있던 바위를 비추기 직전이었다. 유진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계곡을 향해 몸을 날렸다. 가파른 비탈을 구르다시피 내려갔다. 차가운 계곡물이 그들의 몸을 덮쳤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민혁의 상처를 파고들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흔적을 지워주었다. 유진은 민혁을 끌어안고 물살을 따라 하류로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놓치지 마. 추격자들의 고함 소리가 절벽 위에서 멀어졌다. 얼마나 떠내려갔을까. 유진은 강기슬게 버려진 낡은 보트 하우스를 발견했다. 그녀는 민혁을 끌고 물 밖으로 나와 썩은 나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듯한 폐가였다. 눅눅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지만 적어도 비바람과 추격자들의 눈을 피할 수는 있었다. 유진은 민혁을 마른 바닥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겨냈다. 그녀 자신의 몸도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민혁의 상태는 최악이었다. 저체온증과 과다출혈, 봉합 부위는 완전히 터져버렸다. 유진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마지막 남은 의료용품을 꺼냈다. 강민혁 씨 죽으면 안 돼, 눈 떠요. 그녀는 그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다. 그녀는 이 낯선 남자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다시 한번 과거의 악몽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인 사투를 시작했다. 버려진 보트하우스 안은 죽음처럼 차갑고 축축했다. 썩은 나무와 강물의 비린내가 뒤엉켜 코를 찔렀다. 한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용 랜턴을 켰다. 희미한 불빛이 강민혁의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해진 얼굴을 비췄다. 그는 의식을 잃은 채 얕은 숨을 몰아쉬었고 젖은 옷 아래로 드러난 복부의 상처는 끔찍할 정도로 벌어져 붉은 피가 꿀꺽거리며 흘러나오고 있었다. 저체온증과 과다출혈,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치고 있었다. 안 돼. 이렇게 죽게 안 둬. 유진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다시 한번 냉혹한 집중력으로 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젖은 재킷을 찢어 민혁의 몸을 거칠게 문질러 물기를 닦아냈다. 그리고 가방에서 비상용 보온 담요를 꺼내 그를 감쌌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출혈을 잡아야 했다. 그녀는 의료용 가방을 열었다. 남은 물품은 처참했다. 소독약은 거의 바닥났고 봉합사와 마취제는 없었다. 그녀는 절망감에 숨이 막혔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군용 응급 처치 키트를 꺼냈다. 그녀가 군을 떠난 이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악몽의 편린이었다. 그 안에는 야전용 소독 거즈와 마취 없이 상처를 꿰맬 수 있는 거친 바늘, 그리고 강력한 지혈제가 들어있었다. 강민혁 씨 들려요. 그녀가 그의 뺨을 세차게 때렸다. 정신 차려요. 지금부터 지옥을 맛보게 될 테니까. 하지만 소리를 지르면 우린 끝장이야. 그녀는 자신의 젖은 셔츠 소매를 찢어 그의 입에 물렸다. 이걸 물고 버텨요. 마취제. 없어. 민혁은 고통 속에서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거친 바늘과 그녀의 결연한 눈빛을 보았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은 랜턴을 입에 물고 차가운 손으로 상처를 벌렸다. 흙과 오물이 상처에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남은 소독약 전부를 상처에 쏟아부었다. 민혁의 온몸이 경련하듯 뒤틀렸고 억눌린 비명이 그의 목구멍에서 새어나왔다. 참아요, 유진이 소리쳤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제어하며 가장 큰 출혈 부위를 찾아 지혈제를 우겨 넣었다. 그녀의 손이 피로 범벅이 되는 순간 그녀의 눈앞이 흐려졌다. 5년 전 아프가니스탄의 먼지 구덩이가 눈앞에 펼쳐졌다. 총알이 빗발치는 야전 텐트 안, 그녀의 멘토이자 선배였던 이 중령이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다. 똑같은 복부 총상. 유진아, 괜찮아. 나 포기해. 다른 애들부터 그의 희미한 목소리. 안 돼요. 포기 안 해요. 살릴 수 있어요. 그녀는 울부짖으며 봉합을 시도했지만 쏟아지는 피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그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잡은 채 차갑게 식어갔다. 아니야. 유진이 현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그녀는 눈을 부릅떴다. 그녀 앞에는 이 중령이 아니라 강민혁이 누워 있었다. 그는 아직 살아 있었다. 다시는 안 나. 그녀는 분노에 찬 전사처럼 바늘을 들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것은 정교한 수술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야만적인 봉합이었다. 그녀는 찢어진 살점을 억지로 꿰매고 근육을 당겨 묶었다. 민혁은 입에 문천을 피가 나도록 물어뜯었다. 그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고 고통으로 인해 의식이 몇 번이나 끊어졌다. 하지만 그는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여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그녀의 뺨은 땀과 피,
그리고 눈물인지 모를 액체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도 싸우고 있음을 깨달았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동쪽 창문 틈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유진은 마지막 매듭을 짓고 탈진한 듯 뒤로 쓰러졌다. 민혁의 상처는 끔찍한 몰골이었지만 적어도 출혈은 멈췄다. 민혁은 열에 들떠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아직 살아 있었다. 유진은 가방에 남은 마지막 항생제 앰플을 꺼내 그의 팔에 주사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보트하우스 밖으로 나갔다. 추격자들의 흔적은 없었다. 계곡물 소리가 지난밤의 악몽을 씻어내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곳은 안전하지 않았다. 그들은 곧 이 일대의 모든 폐가를 수색할 것이다. 그녀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민혁을 흔들었다. 일어나요. 가야 합니다. 민혁은 열에 들떠 몽롱한 상태로 눈을 떴다. 어디로? 이제 갈 곳이. 유진은 그의 젖은 옷 대신 가방에 있던 마른 담요로 그를 감쌌다. 있어요. 내가 준비한 곳이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안전가옥을 떠올렸다. 군을 제대한 직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서울 외곽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낡은 오피스텔 단지에 마련해둔 그녀만의 요새였다. 그녀는 다시 민혁을 부축했다. 이번에는 그의 몸이 불덩이 같았다. 감염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민혁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숲을 빠져나와 인적이 드문 시골길로 접어들었다. 그녀는 지나가는 노인의 경운기를 얻어 타고 다시 버스를 갈아타는 등 일부러 여러 번 이동 수단을 바꾸며 추적을 교란했다. 몇 시간에 걸친 고된 이동 끝에 그들은 해질 무렵 서울 외곽의 허름한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복도는 어둡고 을씨년스러웠지만 유진이 12층 구석의 낡은 철문을 열자 완전히 다른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작았지만 완벽한 요새였다. 철문 안쪽은 특수 강철로 보강되어 있었고 창문은 방탄 필름이 붙어 있었다. 방 안에는 각종 통신 장비, 지금은 꺼져 있었지만 충분한 양의 의료용품, 그리고 비상식량이 갖춰져 있었다. 유진은 민혁을 침대에 눕히고 즉시 그의 상처를 다시 열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조명과 소독된 기구들이 있었다. 그녀는 감염된 조직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전문의의 솜씨로 상처를 다시 꼼꼼하게 봉합했다. 그리고 강력한 항생제를 정맥으로 투여하기 시작했다. 민혁은 이 모든 과정을 열에 들뜬 채 지켜보았다. 당신은 대체,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유진은 피로에 지친 얼굴로 마스크를 벗었다. 전직 군의관이었습니다. 특수전 사령부 의료파트 소속이었죠.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밝혔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법과 숨는 법을 좀 압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그녀의 침착함, 전투기술, 그리고 이 완벽한 은신처까지. 그는 자신의 목숨을 2번이나 구한 이 여자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빚을 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조력자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생존에 필수적인 파트너였다. 최 비서. 민혁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 비서, 최진우. 그에게 연락해야 하오.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외부와의 접촉은 위험했다. 하지만 그녀는 민혁이 힘을 되찾아야 이 지옥이 끝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위성 신호를 사용하는 추적이 불가능한 구형 군용 전화기를 꺼냈다. 번호를 말해요. 민혁은
최 비서의 직통 번호를 불렀다. 유진이 전화를 걸어 그에게 넘겼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긴장으로 가득 찬 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최 비서. 나요. 민혁의 목소리를 들은 수화기 너머에 최 비서는 순간 숨을 멈췄다. 회장님, 살아계셨군요. 세상에, 긴 말할 시간 없네. 민혁은 열에 들떠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다시 회장의 위엄이 실렸다. 김태곤의 움직임을 파악해. 주주총회. 그게 언제지 모레입니다. 회장님. 부회장님이 회장님의 실종을 공식화하고 의장직을 대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혁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아직 시간이 있군. 내 위치는 묻지 말게. 자네가 할 일은 강민혁이 그의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부하에게 첫 번째 반격 명령을 내리는 동안 한유진은 창가에 서서 커튼 틈으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천 개의 불빛이 화려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저 불빛 하나하나가 잠재적인 위협으로 보였다. 그들은 안전가옥에 도착했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안전가옥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민혁은 위성 전화를 통해 최 비서로부터 마지막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열과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김태곤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내가 위독하다는 허위 진단서를 근거로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물었다. 수화기 너머 최 비서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렇습니다. 회장님. 공식적으로는 회장님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한 직무대행 선임 안건이지만 실상은 영구적인 찬탈입니다. 그들은 이미 회장님의 의결권을 정지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이제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전화를 끊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복부의 상처가 격렬한 감정에 반응하듯 욱신거렸다. 그는 완벽하게 속수무책이었다. 이 좁은 방 안에서 그는 부상당한 짐승에 불과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이 교활한 하이에나의 손에 낱낱이 찢겨나가고 있었다. 증거. 그놈을 끌어내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한유진은 이 모든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의 상처를 돌보며 그의 생체 신호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육체적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지만 정신력 하나로 의식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대로 숨어만 있는 것은 천천히 죽어가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그녀의 평화로운 은둔 생활은 이미 산산조각 났다. YJ 타워. 유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민혁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최 비서가 말했죠. 김태곤이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암살을 지시한 모든 기록이 중앙 서버에 있을 거라고. 방화벽 때문에 외부에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그곳에요. 민혁은 헛웃음을 쳤다. 케르베로스. 내가 만든 괴물이지. 그건 외부에서의 해킹을 상정하고 만든 시스템이야. 내부 물리적 접근 외에는 방법이 없어. 하지만 지금 조한철의 보안팀이 눈에 불을 켜고 있을 거다. 내가 보낸 스파이들조차 모두 연락이 끊겼어. 그곳은 지옥의 입구야. 그럼 그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야죠. 유진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약품 상자를 닫고 일어섰다. 회장님은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이 연약해 보이는 의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당신이 미쳤소.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기나 해. 유진은 그의 격앙된 반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적진 한복판에서 부상병을 치료하고 때로는 침투조의 일원으로 의료 지원을 나갔던 기억. 나는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소음을 내지 않으며 목적지에 도달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의사이기 이전에 군인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민혁의 반박을 허용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수술 계획을 브리핑하는 외과 의사처럼 냉철하고 정확했다. 김태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강민혁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해 고용된 이름 없는 하청업체 기술자에게는 관심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그 철통 같은 보안을 뚫고 들어갈 생각인데 민혁이 다급하게 물었다. 유진은 벽에 기대어 섰다. 모든 완벽한 시스템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죠. 최 비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가 케르베로스 방화벽 시스템에 아주 사소한 하지만 즉각적인 현장 조치가 필요한 오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예를 들면 메인 서버실의 특정 구역 온도 센서가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전송하는 겁니다. 경보를 울릴 정도는 아니지만 관리자가 직접 확인해야만 하는 그런 골치 아픈 오류죠. 시스템 관리팀은 패닉에 빠질 테고 즉시 협력업체에 긴급 지원을 요청할 겁니다. 그 기술자가 바로 나예요. 민혁은 그녀의 대담한 계획에 숨을 죽였다. 그것은 미친 짓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유일한 길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조한철이 바보가 아니야. 그는 모든 외부 인력을 검문할 거요. 물론이죠.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위협에 쏠려 있을 겁니다. 과중한 업무에 찌든 얼굴로 공구 가방을 든 기술자는 위협으로 보이지 않죠. 나는 그들의 인식을 역이용할 겁니다. 민혁은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도망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임무를 앞둔 특수요원의 눈이었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을 구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만약 잡히면 잡히지 않아요. 유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도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그토록 도망치고 싶었던 지옥 같은 훈련들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음을 받아들였다. 나는 당신을 살렸습니다. 강민혁 씨, 이제 당신의 제국도 내가 되찾아 주죠. 그래야 나도 내 삶을 되찾을 수 있을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5년 만에 처음으로 되찾은 삶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쫓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스스로 유령이 되어 적의 심장부로 들어갈 것이다. 민혁은 침묵했다. 그는 이 작은 여의사가 자신보다 더 강인한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비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듣게. 자네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YJ 타워의 냉각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작은 불씨를 만들어야겠네. 그는 유진의 계획을 전달했다. 수화기 너머에 최 비서는 경악했지만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복종했다. 작전은 그날 밤 즉시 시작되었다. 최 비서는 원격으로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했다. 그가 심어놓은 작은 코드가 서버실의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교란하기 시작했다. YJ 타워의 중앙 통제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의 완벽한 케르베로스가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오류를 보고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유진은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한유진 의사가 아니었다. 최 비서가 미리 준비해둔 YJ타워의 네트워크 유지보수 업체인 티세크의 작업복을 입었다. 머리는 질끈 묶어 모자 안에 감췄고 얼굴에는 피곤함과 무관심함을 가장하기 위한 옅은 화장을 했다. 그녀의 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공구 가방을 챙겼다. 그 안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공구들과 함께 최 비서가 마지막으로 전해준 USB 형태 특수 데이터 추출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서버에 연결되는 즉시 김태곤의 비리 장부와 암살 지시로그를 찾아내 복제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장치였다. 시간이 됐어요. 유진이 민혁을 돌아보았다. 민혁은 침대에 기댄 채 창백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한 손이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적진으로 향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그는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조심하시오. 그가 간신히 내뱉은 말이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반드시 살아남으세요. 회장님. 그녀는 안전가옥의 육중한 철문을 열고 어두운 복도로 망설임 없이 걸어나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YJ 타워의 심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YJ 타워는 서울의 밤하늘을 꿰뚫을 듯한 거대한 강철과 유리의 창이었다. 김태곤의 탐욕이 빚어낸 바벨탑. 한유진은 T6 로고가 밝힌 낡은 벤에서 내려 거대한 빌딩의 로비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어깨에는 공구 가방이 묵직하게 매달려 있었고 얼굴에는 이 늦은 시간에 긴급 호출을 받은 기술자의 지루함과 피곤함이 완벽하게 연출되어 있었다. 로비는 삼엄한 경비로 가득 차 있었다. 조한철의 보안팀이 평소보다 2배는 더 깔려 있었다. 그들은 모든 출입자를 날카로운 눈으로 훑었다. 유진은 일부러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품을 참는 듯한 표정으로 보안 데스크에 자신의 위조된 신분증을 내밀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가웠지만 손바닥에서는 미세한 땀이 배어나왔다. 보안 요원이 신분증을 스캔했다. T색 한유진. 서버실 냉각 시스템 오류 건으로 오셨군요. 최 비서가 심어놓은 시스템 오류가 정확하게 접수되어 있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담당자가 안내할 겁니다. 유진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 한 구석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지친 외부 용역 직원이었다. 몇 분 뒤 관리팀 소속의 젊은 직원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한유진 기술자님이시죠. 맙소사, 지금 서버실이 난리도 아닙니다. 온도가 계속 오락가락해서 이쪽으로 오시죠. 그는 유진의 공구 가방을 의심 없이 받아들려 했지만 유진이 정중하게 거절했다. 괜찮습니다. 제 연장이라서요. 그녀는 자신의 무기를 남의 손에 맡길 수 없었다. 그들은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유진의 눈은 로비의 모든 카메라 위치 보안 요원들의 동선 비상구의 위치를 빠르게 스캔하고 저장했다. 그녀의 뇌는 군사작전 지도를 그리듯 움직였다. 젊은 직원은 옆에서 계속 쫑알거렸다. 요즘 회사가 뒤숭숭해서 보안이 엄청 강화됐거든요. 조한철 팀장님이 아주 난리예요.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들어오게 하라고. 유진은 그저 피곤한 미소로 대꾸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그녀는 적의 심장부로 더 깊이 들어갔다. 30층. 중앙 서버실이 위치한 보안구역.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곳의 공기는 로비와는 차원이 달랐다. 더 차갑고 더 긴장감이 흘렀다. 그리고
그들 앞을 막아선 것은 방금 전 직원이 언급했던 조한철 바로 그 자신이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감정 없는 눈으로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안내 직원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떨렸다. 팀장님. TCC에서 기술자분이. 조한철은 직원을 손짓으로 물러나게 했다. 그의 시선은 유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TCC에서 왔다고. 그는 묻는 것이 아니라 확인했다. 네, 한유진입니다. 냉각 시스템 센서 오류로 유진이 태연하게 대답하며 서류를 내밀었다. 조한철은 서류를 받아보지도 않았다. 그는 맹수처럼 그녀의 냄새를 맡는 듯했다. 이 늦은 시간에 하필이면 오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공구 가방 열어봐.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속으로 최 비서가 준비한 USB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것은 공구 가방 가장 깊숙한 곳 전선 더미 밑에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부러 더 피곤하고 귀찮다는 듯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지퍼를 열었다. 각종 드라이버 렌치 케이블 테스터기 등이 지저분하게 얽혀 있었다. 조한철은 직접 손을 넣어 거칠게 공구들을 헤집었다. 그의 손이 USB가 숨겨진 바닥 부분에 거의 닿을 뻔했다. 유진은 숨을 참았다. 그녀의 손은 자연스럽게 가장 무거운 렌치 손잡이 근처에 머물렀다. 최악의 경우 이 자리에서 그를 쓰러뜨릴 준비를 했다. 바로 그때 서버실 안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팀장님, 3번 렉 온도가 임계치를 넘었습니다. 이러다 서버 다운되겠습니다. 조한철의 미간이 좁아졌다. 그는 쯧하고 혀를 차며 공구 가방에서 손을 뗐다. 그의 최우선 임무는 강민혁을 막는 것이었지만 당장 서버가 다운되어 이사회가 중단되는 것도 김태곤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들어가. 하지만 내 감시하에 움직여. 쓸데없는 짓 할 생각 마. 그는 유진을 앞세우고 서버실의 육중한 방화문으로 향했다. 지문과 홍채 인식을 거쳐 문이 열렸다. 유진은 첫 번째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조한철이라는 시한폭탄을 등 뒤에 두고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서버실 내부는 수천 개의 서버가 내뿜는 열기와 수만 개의 냉각 팬 소음으로 가득 찼다. 수십 개의 렉이 거대한 미로처럼 늘어서 있었다. 유진은 조한철과 2명의 보안 요원의 감시를 받으며 문제의 3번 렉으로 향했다. 최 비서가 만들어낸 오류는 완벽했다. 센서 패널은 실제로 비정상적인 경고등을 깜박이고 있었다. 빨리 처리해. 조한철이 뒤에서 재촉했다. 유진은 공구 가방에서 몇 가지 도구를 꺼내는 척하며 손바닥 안에 USB를 숨겨쥐었다. 그녀는 센서 패널을 여는 척하며 자신의 몸으로 조한철의 시선을 가렸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렉의 메인 포트에 USB를 꽂아 넣었다. 데이터 추출이 시작되었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센서 패널을 분해하고 케이블을 점검하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다. 1분, 2분. 시간은 고문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조한철은 그녀의 등 뒤에서 팔짱을 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시기적절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뭐가 문제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조한철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배선이 좀 낡았네요. 쇼트가 난 것 같습니다. 금방 유진이 땀을 닦는 척하며 USB의 작은 LED 불빛을 확인했다. 아직 깜박이고 있었다.
김태곤의 10년간의 비리 데이터였다. 양이 방대했다. 그녀는 조한철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에 일이 끝나기를 빌었다. 그때였다. 조한철의 무전기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팀장님 방금 회장님 전용 엘리베이터가 30층으로 작동했습니다. 누군가 비상키를 사용했습니다. 조한철의 눈이 커졌다. 강민혁 그가 어떻게 그의 모든 주의가 무전기로 쏠린 그 찰나 유진은 움직였다. 그녀는 더 이상 기술자가 아니었다. 의사도 아니었다. 그녀는 특수전사령부의 유령이었다. 그녀는 가장 무거운 렌치를 집어들어 조한철의 관자놀이를 향해 휘두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목덜미 정확히 경동맥동을 손날로 가격했다. 빠르고 소리 없고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조한철은 숨이 막히는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그는 특수훈련을 받은 보안팀장이었지만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당하자 순간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몸이 마비되었다. 나머지 두 보안 요원이 당황하여 총을 뽑으려 했다. 유진은 그들보다 빨랐다. 그녀는 바닥을 굴러한 요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즉시 일어나 다른 요원의 팔꿈치 관절을 꺾어버렸다. 악 비명이 울려 퍼졌다. 유진은 관절이 꺾인 요원의 권총을 빼앗아 그의 머리를 가격해 기절시켰다. 넘어진 요원이 그녀를 향해 발길질을 했지만 유진은 그의 발목을 잡아 비틀었다.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팬소음을 뚫고 울렸다. 모든 일이 단 10초 안에 일어났다. 조한철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괴물 같은 맷집의 소유자였다. 그의 눈은 사리로 불타고 있었다. 이 개 같은 년이. 그는 유진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덩치와 힘에서 유진을 압도했다. 하지만 유진은 힘으로 맞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힘을 역이용했다. 조한철이 주먹을 휘두르자 그녀는 몸을 숙여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의 명치에 팔꿈치를 정확하게 꽂아 넣었다. 조한철이 공기를 토해내며 뒤로 물러섰다. 유진은 그가 자세를 바로잡기 전에 그의 무릎 뒤 오금에 강력한 로우킥을 날렸다. 그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순간 유진은 그의 목 뒤 경추에 다시 한번 강력한 찹을 내리쳤다. 거구의 조한철이 마침내 바닥에 쓰러져 미동도 하지 않았다. 유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즉시 서버렉으로 달려갔다. USB의 LED가 깜박임을 멈추고 녹색 불빛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다. 그녀는 USB를 뽑아 작업복 깊숙한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동시에 서버실의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조한철이 쓰러지기 직전 패닉 버튼을 누른 것이다. 붉은 경광등이 서버실 내부를 광란처럼 비췄다. 유진은 시간이 없었다. 정문은 이미 봉쇄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아까 봐두었던 비상구를 향해 달렸다. 침입자 발생, 30층 서버실이다. 모두 30층으로 복도에서 수많은 발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비상구 문을 열고 계단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그들의 예상과는 반대로 그녀는 위로 옥상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YJ 타워의 심장부에서 김태곤의 모든 비밀을 손에 쥔 채 그녀는 이제 수백 명의 추격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그녀의 탈출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YJ 타워 40층 이사회 회의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로 YJ 그룹의 운명을 쥔 이사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공기는 금속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김태곤 부회장은 의장석에 앉아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방금 전 30층에서 발생한 사소한 보안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침입자는 하청업체 기술자로 위장한 여자였고 현재 옥상으로 도주 중이며 곧 생포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것이 강민혁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김태곤이 헛기침을 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애도를 가장한 위선으로 가득 찼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참으로 비통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조카이자 우리 그룹의 회장인 강민혁 군이 불의의 사고로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의식불명입니다. 그는 준비된 허위 진단서를 화면에 띄웠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룹은 한시도 리더십의 공백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강민혁 회장의 직무를 공식적으로 대행하고 그룹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사들은 침묵했다. 일부는 김태곤의 야심을 알고 있었지만 감히 반대하지 못했다. 조한철의 보안팀이 회의실 밖을 지키고 있었다. 모든 것이 김태곤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YJ 타워 옥상. 한유진은 거센 바람 속에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옥상으로 통하는 철문은 이미 잠겼고 아래층에서는 수십 명의 보안 요원들이 계단을 울리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사방이 막혔다. 그녀는 칠흑 같은 도시의 상공, 거대한 괴물의 정수리에 고립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포기를 몰랐다. 그녀는 재빨리 옥상 구조물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에 외벽 청소용 곤돌라가 들어왔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탈출로였다. 그녀는 곤돌라로 달려가 제어판을 열었다. 복잡한 전선들. 하지만 그녀는 과거 생존 훈련에서 배운 대로 망설임 없이 전선을 연결해 비상 전원을 켰다. 철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보안 요원들이 옥상으로 쏟아져 나왔다. 저기 있다. 쏴. 총알이 유진의 귓가를 스쳤다. 그녀는 몸을 날려 곤돌라에 탑승하고 하강 버튼을 눌렀다. 곤돌라가 덜컹거리며 건물 외벽을 타고 아찔한 속도로 하강하기 시작했다. 미친년 보안 요원들이 옥상 난간에서 그녀를 향해 총을 쏘아댔지만 바람과 어둠이 그녀를 감싸주었다. 그녀는 40층 상공에서 목숨을 건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곤돌라가 20층 부근에 도달했을 때 유진은 비상 정지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었다. 1층 로비는 이미 봉쇄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공구 가방에서 가장 단단한 렌치를 꺼내 20층 사무실의 방탄 유리를 향해 내리쳤다. 유리는 금이 같지만 깨지지 않았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유리의 가장 약한 모서리를 집중적으로 가격했다. 마침내 유리가 깨지며 요란한 경보음을 울렸다. 그녀는 깨진 유리창을 통해 텅 빈 사무실 안으로 굴러 들어갔다. 경보 소리를 듣고 보안 요원들이 이쪽으로 몰려들 것이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USB와 군용 위성 전화를 꺼냈다. 그녀는 재빨리 사무실 책상 위에 노트북을 부칭했다. 그녀는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위성 전화로 안전가옥의 강민혁에게 연결했다. 나예요. 데이터를 확보했어요. 지금 전송합니다. 민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 씨 제발. 무사해야 하오. 유진은 전화기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군용 전화기에는 데이터를 비상 전송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었다. 암호화 프로토콜, 해제 YJ 사설망 우회,
전송 시작 업로드바가 화면에 나타났다. 김태곤의 모든 범죄 기록이 수십 기가에 달하는 데이터가 위성을 통해 최 비서의 서버로 전송되기 시작했다. 10%, 20%. 시간은 영원처럼 흘러갔다. 복도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20층에 도착한 것이다. 다시 이사회 회의실. 김태곤은 승리를 확신하며 거수 투표를 요청했다. 그럼 강민혁 회장의 직무 정지 및 본인의 직무대행 선임 안건에 동의하시는 이사님들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사들 앞에 모든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더니 김태곤이 띄워놓은 허위 진단서가 사라졌다. 그리고 나타난 것은 창백하지만 분노로 불타는 눈을 한 강민혁의 얼굴이었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사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 경악했다. 김태곤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이게 무슨... 강민혁이 화면 속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안전가옥의 침대에 기댄 채였지만 그 기세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숙부님. 민혁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제가 아직 죽지 않아서 말입니다. 김태곤이 경비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당장 저 화면 꺼모 하는 놈들이야 하지만 스크린은 꺼지지 않았다. 최 비서가 이미 시스템을 장악한 후였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제 숙부님께서 YJ그룹을 위해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하셨더군요. 민혁이 말하는 동안 유진이 보낸 데이터가 화면을 채우기 시작했다. 김태곤이 조한철에게 암살을 지시하는 선명한 음성 파일, 거액의 자금이 스위스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거래 내역, 조작된 재무제표. 이건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김태곤이 미친 사람처럼 외쳤다. 하지만 증거는 차고 넘쳤다. 그것은 김태곤이 지난 10년간 쌓아올린 범죄의 탑이었다. 이사들은 경악과 공포에 휩싸였다. YJ그룹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20층 사무실 90%, 95%. 거기 있다 문 부서 보안 요원들이 문을 부수고 사무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유진은 업로드 바를 노려보았다. 100% 전송 완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노트북을 창밖으로 집어던지고 USB를 이로 부러뜨려 삼켜버렸다. 손들어 수십 개의 총구가 그녀를 겨누었다. 유진은 천천히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렸다. 그녀는 잡혔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이겼다. 회의실 문이 세차게 열렸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조한철의 보안팀이 아니었다. 그들은 최 비서가 미리 연락해둔 강민혁에게 충성하는 소수의 내부 감사팀과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김태곤 씨,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살인교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태곤의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야망, 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스크린 속에서 자신을 냉혹하게 내려다보는 조카 강민혁의 얼굴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유진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20층 사무실의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들이닥친 것은 조한철의 보안팀이 아니었다. 그들은 YJ그룹의 정식 감사팀이었고 그들 뒤에는 강민혁에게 충성을 맹세한 최 비서가 이끄는 회장 직속 비서실 직원들이 있었다. 방금 전까지 총구를 겨누던 보안 요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무기를 내렸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최 비서가 유진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그리고 그녀가 이룬 믿을 수 없는 성과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유진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가리키며 감사팀장에게 소리쳤다. 뭐 하는 짓입니까? 이분은 회장님의 생명의 은인이자 YJ 그룹을 구한 영웅입니다. 당장 푸시오. 감사팀장은 당황하며 급히 수갑을 풀었다. 유진은 욱신거리는 손목을 문질렀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사무실은 곧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과 내부 조사 인력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두가 김태곤의 체포와 강민혁의 귀환이라는 거대한 폭풍에 휩쓸려 있었다. 유진은 그 혼란의 중심에서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아무도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T-섹트의 이름 없는 기술자였고 지금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조력자였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재벌가의 추악한 싸움에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들어왔던 길 깨진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던 그 혼란을 틈타 비상 계단을 통해 유령처럼 YJ 타워를 빠져나갔다. 그녀가 거리로 나왔을 때 서울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거대한 YJ 타워를 돌아보았다. 저 안에서 벌어질 피해 숙청이나 권력의 재편 따위는 그녀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듯 강민혁을 살렸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구원받았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자신이 속한 그 바닷가 마을을 향해 망설임 없이 향했다. 몇 주가 흘렀다. 대한민국은 YJ 그룹 스캔들로 연일 떠들썩했다. 김태곤과 조한철을 비롯한 수십 명의 임직원이 구속되었고 강민혁은 기적적으로 복귀하여 그룹의 정권을 장악했다. 그는 YJ 그룹 병원의 VIP실에서 마지막 재활 치료를 받으며 냉혹하고 신속하게 그룹을 재정비했다. 그의 카리스마와 결단력은 이전보다 더욱 강력해졌다. 뉴스 화면에는 완벽하게 회복한 강민혁 회장의 모습이 비춰졌다. 그는 YJ 그룹의 대대적인 개혁안을 발표하며 투명 경영과 사회 환원을 약속했다. 그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의 집무실 그리고 병실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그는 최 비서를 불렀다. 한유진 씨는 찾았나? 최 비서는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된 모든 은행 계좌, 거주지 기록,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드린 모든 보상안도 거절했습니다. 그녀가 머물던 안전가옥도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민혁은 굳은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생명과 제국을 돌려주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했다. 그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향했던 그 해안가 마을을 떠올렸다. 조한철의 부하들이 그녀의 진료소를 불태웠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직감했다. 그녀가 돌아갈 곳은 그곳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헬기에 몸을 실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과는 정반대로 눈부시게 화창한 날이었다. 바다는 수정처럼 빛났고 갈매기들은 평화롭게 날고 있었다. 강민혁의 전용 헬기가 마을 공터에 내리자 모든 주민이 구경하러 나왔다. 그는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헬기에서 내려 잿더미가 되었어야 할 그곳으로 향했다. 진료소는 잿더미가 아니었다. 뼈대는 남아 있었고 지금은 깨끗하게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한유진.
그녀는 낡은 작업복 바지에 페인트가 묻은 티셔츠 차림으로 진료소 외벽에 하얀색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다. 땀방울이 그녀의 목덜미를 타고 흘렀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가 지금껏 본 중 가장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는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섰다. 그녀의 손에는 페인트 붓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마치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두 사람은 몇 초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제국의 황제였고,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의 끝에서 상처를 치유하는 이름 없는 의사였다. 찾았습니다. 민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군요. 유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붓을 내려놓았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회장님이야말로 많이 바쁘셨을 텐데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담백하고 거리감이 있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한유진 씨.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가 아니었다면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음을 알았다. YJ그룹 의료재단의 이사장 자리를 맡아주십시오. 혹은 제 직속 위험관리팀 팀장 자리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능력이라면 그 어떤 자리라도. 그는 그녀에게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제안했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에 대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그를 지나쳐 복구된 진료소 앞바다를 바라보았다. 잔잔한 파도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부서지고 있었다. 회장님,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저는 지옥 같은 폭풍우 속에서 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역시 과거의 폭풍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군의관 시절의 악몽 동료를 잃었던 트라우마를 떠올렸다. 그를 살림으로써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다. 저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지키는 전사도 아니고요. 그녀는 민혁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맑고 깊었다. 저는 그냥 의사입니다. 이곳에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이 잔잔한 바다를 보며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유일한 보상입니다. 그녀의 거절은 단호했지만 그 어떤 수락보다도 강한 울림을 주었다. 민혁은 그녀의 뜻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평화를 손에 넣었음을 알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한유진 씨, 당신의 뜻을 존중합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돌아설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진료소는 YJ그룹이 공식적으로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의료 장비를 지원할 겁니다. 유진이 거절하려 입을 열자 민혁이 손을 들어 막았다. 이건 보상이 아닙니다. 거절하지 마시죠. 이건 당신 같은 훌륭한 의사에게 우리 사회가 해야 할 당연한 투자니까요. 유진은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았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회장님 뜻대로 하시죠. 그것은 그들만의 암묵적인 타협이었다. 민혁은 더 이상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가벼운 목례를 하고 돌아섰다. 그의 검은색 리무진 헬기까지 그를 태울 차였다. 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가 출발하기 전 민혁은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다시 페인트 붓을 들고 따스한 햇살 아래 자신의 일터, 자신의 삶을 재건하고 있었다. 민혁은 그녀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구원자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차가 떠나고 헬기 소리가 멀어졌다. 해안가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유진은 페인트 칠을 멈추고 맑은 소금기를 머금은 바람을 깊게 들이마셨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독했던 폭풍우는 완전히 지나갔고 그녀의 앞에는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며 살아갈 눈부신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